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5년 정도 되었네요. 3살짜리 아들과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요. 남편과는 일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저는 집안도 넉넉하지 못하고 배움도 짧아서 정규적으로 하는 일이 있지도 않았고 그때그때 아르바이트처럼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일을 하러 다니던 여러 회사 중에 한 곳에 정규직 직원이었어요. 그리 크지는 않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남편은 꿈만 같은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힘들었고 언제나 부족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베푸는 호의를 단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했을 때도 저는 이렇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저랑요? 왜요? 제 그 질문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제가 정은 씨한테 호감이 있는 거 모르셨어요? 네. 정말 몰랐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살면서 받아본 모든 호의는 대부분 동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받아오면 그런 것에 무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자 꿈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는 내내도 너무 행복했고 결혼하자 했을 때는 더 놀랐었어요. 저와 결혼하자고 할지는 몰랐거든요. 내 조건을 알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하나 먹여 살릴 만큼은 돼. 그리고 좋아하면 하는 거지. 나는 네가 좋은데? 아마 남편의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해준 한마디가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은 참 고마운 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의 결혼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였어도 저 같은 조건의 며느리는 싫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것도 볼 것도 없는 사돈댁, 당연히 싫으실만 했습니다. 뭐 그런 것 치고도 저희 시어머니는 과하시기는 했지만요. 너는 지금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할 거라고 애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 거니? 조건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 괜찮고 서로 좋아하면 된 거지. 내가 너한테 큰 걸 바라니? 공부도 지 동생만큼 못해. 직장도 동생만큼 못 가. 다른 게 다 안 되면 결혼이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청난 며느리를 데리고 오래? 그냥 평범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사람 앞에 두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네가 나는 더 너무하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니? 왜? 첫 인사를 간 자리에서 저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데도 끝까지 저와 결혼한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반은 포기 그리고 반은 지켜보겠다 하는 의미로 허락 아닌 허락을 하셨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잘 사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세상 천지의 자식의 결혼을 허락하면서 이를 악물고는 그래 어디 한번 잘 사나 지켜보겠다 라고 말하며 허락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시어머니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물론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인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잘 자라서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게 그냥 100점이었어요.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잘 살게. 그래, 그러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저희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엄마와 자식들을 때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술을 마시느라 직장도 어디라나 진득히 다니지 못해서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가 먹고 살았고 말이죠. 하나 있는 언니도 어디서 웬 깡패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거의 죽을 정도로 맞은 다음 이혼을 했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과 같은 사람을 만난 건 저희 집안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기는 했습니다. 저희는 이 결혼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해합니다. 저라고 그랬을 겁니다. 아시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례하게 굴 때도 엄마는 내내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너무 속상하기는 했지만 저도 이 결혼이 저에게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그냥 모르는 척 했던 거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요. 이런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면 됐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남편과 결혼을 한 것 그 자체는 후회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이 너무나 불행했고 불행했지만 그럼에도 남편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한 결혼이니 그 다음에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나 시집살이 같은 것들은 아마 다들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엄청났어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대청소 좀 해라. 오늘 집에 손님들 오는데 음식 좀 해라. 여기 백화점 앞인데 내가 짐이 너무 많다. 와서 짐 좀 들어라. 말이 며느리지 거의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청소, 빨래, 음식 이런 건 물론이고 장을 보는 거나 짐을 나르는 것까지 모두 다 제 몫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만족하지 못하셨고 말이죠. 이게 청소라고 한 거니? 너는 음식도 어떻게 못할 수가 있니? 할 줄 아는 게 뭐야? 왜 이렇게 꾸물거리면서 와? 오래 기다렸잖아.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잘했다 이런 말은 꿈도 꾼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버틸만 했습니다. 원래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하면서 다져진 맷집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한다는 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버텨졌어요. 무엇보다 내가 더 잘할게. 아니야. 나는 정말 괜찮아. 남편의 그 말 한마디면 고생이 씻은 듯이 날아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아이도 낳았고요. 인생에 딱 한 번 시어머니에게 칭찬 아닌 칭찬을 들었을 때가 아들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할 줄 아는 것도 있네. 고생했다. 라고 말이죠. 남들이 들으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시어머니가 너무한 거 아니냐. 할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서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그간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오히려 더 와닿네요. 아들 아이를 낳고 그 전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저를 좋아하게 되었다, 정이 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아이까지 낳고 사는 애를 쫓아보낼 수도 없고 그냥 살아야지 뭐 하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게 어딘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다시 안 좋아지고 악화가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더 뛰어난 남동생이 말이죠. 인물도 그랬지만 공부도 무척이나 잘했다고 했어요. 듣기로는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장학금을 타가며 다녔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동서가 될 사람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도련님과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집안도 아주 잘 산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쪽에서 저희 시댁을 마음에 안 들어 할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뭐 딸이 좋다는데 끝까지 싫다고는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도련님이 인상이 좋아서 만나서 보면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타입이기는 하거든요. 도련님을 몇 번 만나보시더니 바로 허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기준에 맞는 훌륭한 며느리를 보게 되어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드문드문 저와 비교하시며 저를 깎아내리기는 하셨지만 말입니다. 둘째 결혼이 늦어져서 나는 며느리 복이라고는 없는 사람인가 했었는데 저렇게 마음에 쏙 드는 애를 데리고 오려고 그랬나 보네. 그네가 있는데 그런 소리가 어딨어? 그네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제 며느리로 드리고
주변에 며느리 봤다는 소리도 못하고 다녔어요. 부끄러워서. 이제야 좀 하고 다니겠네. 시어머니가 상당히 드센 편이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길을 못 펴고 사셨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입을 꾹 다물고 안방으로 들어가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알아서 잘해라, 제가요? 뭘요? 행여나 형님 노릇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소리야. 불러서 일 시키고 이런 거 꿈도 꾸지 말라고.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를 단속하셨습니다. 행여나 형님 노릇하면서 이것저것 시킬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말은 100번은 더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저는 그런 노릇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사람이기도 했고 또 어찌되었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살림만 하는 저와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로 인해 말을 제대로 한번 걸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시어머니에게 꼬투리라도 잡힐까 싶어서 동서를 대하는 게 매사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친해질 수 없었어요. 동서도 또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더더욱 남같이 느껴졌고 말입니다. 그런 잘난 동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의 구박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딜 가나 동서와 저를 비교했고 저의 어디가 부족한지 늘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늘 주눅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멍청한 거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니? 누가 니들을 보고 동서지간이라고 하겠느냐고. 어머님, 그만하세요. 형님 민망하시게. 너는 어쩜 이렇게 성품도 좋니? 아이고, 내가 얘만 보면 답답한데 너를 보면 속이 뻥 하고 뚫리는구나.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전보다 더 저를 괴롭히거나 막말을 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늘 하던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보다 훨씬 어린 손아래 동서 앞에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게 아마 저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에 와서야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게 더 힘든 법이잖아요.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저희 아이에 대해 막말하실 때였어요. 그렇게 예쁘다고 물고 빨던 손자를 동서가 임신하자마자 깎아내리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동민이 걱정이 너무 돼서 요즘 잠도 안 와. 동민이요? 왜요? 어디 아프대요? 아니, 엄마가 저 모양이니 애가 제대로 클까 싶어서. 놀랍게도 저를 앞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머리를 담는다던데 공부는 제대로 할지 너무 걱정이 돼. 요즘은 꼭 공부로 성공하는 건 아닌 세상이니까요.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쟤처럼 모질이면 어떡해?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듣고 있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과거에 저에게 왜 그렇게 바보 같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해요. 사람을 업신 여긴다는 표현, 그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무시도 무시지만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리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막 해도 되는 시녀, 뭐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닌 일종의 갑과 을 같은 관계였죠. 저는 월급을 받지 않았고 또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없는 점이 매우 다르기는 했지만요. 그때 제가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제가 남편에게 제 힘듦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을 계속 뭐 때문에 힘들다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건 늘 그 사람을 달래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하잖아요. 어느 순간 남편이 제 이야기를 영혼 없이 듣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피곤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남편에게 자잘한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무엇보다 남편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도 있고요. 오늘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는 말은 사실 언제나 제가 안 좋은 일만 있고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걸 깔고 하는 말이잖아요.
남편과 저 사이에 좋은 대화가 오고 간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억지로 남편 앞에서 안 좋은 일이 없는 척 꾹꾹 삼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참는 건 언젠가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는 건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으니까요. 이혼 같은 건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그게 제 약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를 더 막 대했겠죠. 저는 이혼 같은 건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하라는 건 다 네 하고 할 아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맞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때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생신은 집에서 제가 차려드리는 생신상을 봤었거든요. 물론 그 생일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놓고 일을 시키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생신상도 하나하나 다 본인이 뭐가 먹고 싶네 하시면서 화려하게 차리길 바라셨어요. 저는 그 생신상을 차리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움직였었고 말입니다. 그 생신날도 그랬어요. 대신 생신 선물을 제가 따로 챙기진 않았거든요. 남편이 얼마라도 용돈을 드리는 것 같았고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매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서가 들어오고 처음 맞는 생일이어서 그런지 저도 빈손으로 생신상만 차리기에는 어딘가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신상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정성이 들어간 선물인 건데 말이죠. 저는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비정규적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나 판매원 같은 걸로 말이죠. 원래 그런 일이 가불이 안 되는데 제가 오래 일했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신뢰를 많이 쌓았던지라 가불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가불받은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대단히 큰 선물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대단한 선물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칭찬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맙다 한마디면 되었어요. 저는 정말 그거면 됐습니다. 새벽 4시부터 생신상을 차리고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을 때쯤이면 저는 정말 녹초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빨리 왔니? 조금 늦을지도 모른다더니.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인데 그럴 수 있나요? 아이고 기특해라. 내가 복이 많다 많아. 어쩌다 이런 며느리를 받는지.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서럽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생일상을 차린 저에게는 수고했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분이 조금 일찍 퇴근해온 동서에게는 그렇게 온갖 칭찬을 다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절대 이 집안 며느리로 인정을 받을 수 없나? 나는 정말 그저 부리는 사람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분은 이 대화 내용을 듣고서는 정점을 찍었어요. 어머, 생일상 이거 다 형님이 보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겠다. 동서의 그 말에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바로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고생은 무슨 고생. 자기 매일 하던 일인데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떡하라고. 정말 눈물이 찔끔 날 뻔했어요. 하루 종일 음식을 하느라 몸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더더욱 서러운 감정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려는 듯 했지만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또 저만 참으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저는 이 집안의 불청객이고 나 빼고 모두 한편이고 나만 미움을 받고 있고 뭐 그런 기분 말입니다. 제 상황에서는 그게 그런 기분이 아니라 정말 그러긴 했지만 말이죠. 정말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평소와는 달리 정말 참기 힘들었지만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으니 오늘은 큰 소리를 내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참아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 뒤에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셨더라도 저는 그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그래 고맙다. 보내준 선물은 내가 잘 받았다. 별거 아닌데요, 뭐. 동서는 이미 선물을 드린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쭈뼛쭈뼛 시어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봉투를 받지 않고 그냥 빤히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네가 이런 걸 준비했다고? 뭐 그런 표정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얼굴로 그 봉투를 받으셨어요. 하루 종일 생일상 차린 거면 충분한데 선물까지 준비했냐? 시아버지는 묻내 마음이 쓰인 듯 저를 향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에 또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노력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에 그냥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야. 노는 애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이거라도 안 하면 얘가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한번 흘겨본 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한 장, 두 장 확인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덜컹 하고 심장이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정말 모두들 놀랐어요. 당신 왜 그래? 아, 왜 그러긴요. 지금 얘가 나 약 올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서는 지금 이걸 내 생일 선물이라고 주는 거야? 고작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을? 그 시어머니의 생신은 환갑이나 칠순 같은 어떤 특별한 생신도 아니었고 주변에 물어보니 보통 그 정도로 많이 한다고들 해서 제 딴에는 무리를 해서 준비한 거였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듯 아르바이트비 가불까지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을 정말 하나도 예측하지 못했었고요.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하루 종일 밥도 하고 상품권도 준 건데 무엇보다 첫째 성의를 생각해야지. 성의? 지금 당신 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나 매기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을 왜 그러겠어요. 정말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한 뒤 그 다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준 상품권을 제 눈앞에서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찢은 상품권을 제 얼굴을 향해 던지셨어요. 내가 거지냐? 네가 거지 같은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이 정도가 선물이 되는 것 같아? 너한테는 이게 커 보여. 어쩜 이렇게 너는 수준이 안 맞아도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니? 어? 네 동서는 내 생일이라고 얼마를 해줬는지 아니? 500이다 500. 500을 내 통장에 꽂아주더라.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그걸 시어머니에게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선물을 사오거나 평소처럼 드리지 않는 걸 선택했을 수도 있죠. 생일상만 차리는 걸로 말이죠. 하지만 몰랐고 나름 성의를 보인 건데 그걸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찍고 제 면전에 던지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순간적으로 확 차올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엄청난 무시를 당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물론 그동안도 꾸준히 저를 무시해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액션을 보였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원망, 서러움, 분노,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 한 가지 확실했던 건 나는 이 집안에서 절대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에게 노예 취급을 당하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는 그 순간 어떤 결정이 딱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명쾌하게 답이 바로 나오는 느낌 말입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의 며느리로는 살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든 순간 놀랍게도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차려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뭘 잘했다고 울어 울기는. 생일날 기분 다 잡치게 만들어 놓고 너는 그냥 가라. 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 제 아내예요. 네 아내가 뭐? 그러게 이런 모질이 말고 내가 좀 잘 골라오라고 그랬잖아. 어디서 이런 걸 데리고 와서는 몇 년째 내 복장을 뒤집어놔?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네, 안 할게요. 뭐?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는 투로 저에게 물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거기서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의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저 늘 당하고만 살 거라고 찍소리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말을 한 걸 되물을 수밖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머님 며느리 이제 안 한다고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냐? 너 미쳤냐? 여보, 나 여태 당신 하나만 보고 어떻게든 버텨보자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내가 더 버티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 남편은 제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마 본인도 할 말이 없기는 했을 거예요. 귀찮다는 바쁘다는 핑계로 최근에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으니까요. 너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떠드는 거냐? 응? 네, 잘 알아요. 그리고 안 미쳤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말짱한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사람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여태 참아왔던 말들을 했어요. 물론 다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거의 100분의 1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서 어머님만큼 몰상식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못 가졌다고 못 배웠다고 사람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시도 때도 없이 부려먹고 막말하고 어머님이 하시는 게 폭력이고 학대인 거 어머님은 아세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어버버한 얼굴로 저를 바라만 보고 있더군요. 아마 제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거라는 건 몰랐을 겁니다. 저를 정말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을 테니까요. 뭐야? 폭력, 학대? 방금 이거 폭력이잖아요. 제 얼굴에 상품권 찢어서 집어 던지신 거. 이년이? 시어머니는 말로 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건지는 몰라도 이년이 감히 뭐 이런 말들을 내뱉으셨던 것 같아요. 평생을 어머님 같은 몰상식하고 못돼먹은 인간이 안 된 사람이랑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고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죽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며느리로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야! 저한테 고작 이 정도 말 들으셨다고 그게 그렇게 화가 나세요? 저는 이거에 수십 배는 더 당하고 살았는데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못 가지고 못 배운 게 이런 사람 대접도 못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예요? 그만 닥치지 못해? 저 이제 어머님 말 안 들어요. 오늘부로 어머님 며느리 안 할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거지 같은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하고서는 말이죠. 정말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벌 받으신다고요. 네? 못한 말들이 많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여있던 자리이기도 했고 말을 하다 보니 저도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와 저를 달래주었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가족으로 살 수 없었어요. 내가 더 잘할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 그럴 수 있어? 어머니는 평생 저러실 건데 그리고 당신도 봤잖아. 나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 내가 여기서 뭘 더 얼마나 참아야 해? 그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남편도 알고 있으니 뭐라 더 이야기할 것도 없기는 했을 겁니다. 내가
어머님이랑 연을 끊는다고 해도? 그래도 당신 어머님이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 어떻게 핏줄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겠어.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어딘가 생각이 많아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남편과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굉장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자겠다고 했거든요. 그날 새벽 4시부터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이나 학대 증거들을 가지고 가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 그게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이었어요. 딱히 일부러 이런 날을 생각하고 모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녹음된 거나 카톡으로 남아있는 흔적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혼은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너무 앞뒤 없이 저에게 언어나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해오신 흔적들이 많은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너무 슬펐습니다. 그간 제가 당한 취급이 그대로 느껴져서 말이죠. 그렇게 소송을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혹시나 만날 일이 있거나 연락할 일이 생기면 녹음에 돌아던 변호사의 말이 생각이 나서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안 오냐? 다짜고짜 저에게 왜 안 오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안 오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오늘 집에 와서 싹싹 빌어야지. 안 와? 순간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다음날 시댁을 찾아와 손이 발휘되도록 빌 거라고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제가 왜 빌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어?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바락바락 대들고 내 생일을 그렇게 깽판 쳐놓고 갔으면서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님이 먼저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고작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찢었다고 그러는 거니? 어? 주면 될 거 아니냐, 주면. 아휴, 거지 같아서 원. 오늘 확실하게 알았네요. 어머님은 절대 변할 분이 아니라는 걸요. 뭐? 사람을 거짓 취급하고 남들 앞에서 그렇게 완전히 무시하면서 깔아뭉개고 그런 게 잘못하신 거라는 생각 못 하시죠? 상품권을 찢어서 제 얼굴에 던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게냐? 잘못했죠. 더 빨리 이 집을 나와서 더 빨리 일했어야 하는데 여태 참고 산 거 잘못했죠. 이년이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날뛰어? 어?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무슨 짓을 당하든 참고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을 덜 가지고 못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배워요. 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그대로 끊었습니다. 허탈하더군요. 끝까지 반성은커녕 미안한 척도 안 한다는 게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인간으로 안 보는지 바로 체감이 됐다고나 할까요?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 했다고요. 다시는 어머니를 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놨다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혼 서류를 건넨 것도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너 같은 거 며느리 안 한다고 하면 무서울 줄 알았어? 나는 2팔 벌려 환영이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혼자서 길길이 낯뛰며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물론 그것 또한 녹음했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 소송장이 날아갔습니다. 그 소송장을 받은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저를 찾아왔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보내? 어디 더 해보세요. 어머님이 이러실수록 소송에 더 불리해지신다는 건 아시죠? 이게? 제가 그간의 통화 내용과 카톡의 내용들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욕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게 상당히 불리한 증거가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그런 거였겠죠. 아마 시어머니가 거기서 뭔가를 더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면 그냥 저는 위자료만 받고 재산 분할만 받고 조용하고 얌전히 이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그럴 사람이 아니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을 참지 못하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가면서 말이죠. 가난하고 갈 곳 없는 며느리를 받아줬더니 얘가 배은만덕하게 나를 자신을 학대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들로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왜 그런 포인트에 분노하잖아요. 아는 사람을 알 수밖에 없게 사연을 써서 보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동네나 어머니와 저희의 지인은 다들 저와 시어머니 이야기인 걸 알았고 말이죠. 그리고 인터넷에도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는 몰라도 제 신상이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야말로 가루가 되게 까였습니다.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거의 폐륜을 저지른 자식처럼 되어 있더군요. 하루아침에 말이죠.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하면 화를 낼 의지도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저 멍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아마 시어머니는 이게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냥 본인 분풀이죠, 분풀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왜 분풀이도 안 하려고 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무 곱게 물러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확 바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조용히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 영상의 댓글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폭언이 섞인 문자와 녹음본들을 쫙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멀쩡하게 친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 집 사람들 기준보다는 못 배우가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걷어준 건 절대 아니라는 말도 함께요. 증거가 워낙 확실했다 보니 여론이 돌아서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엄청난 말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인들에게는 매너 있게 잘해서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던 시어머니의 그 가식이 깨진 게 가장 타격이 커 보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주변 시선을 무서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더 쪽팔려 했고요. 모자란 며느리니까요. 너 미쳤어?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선빵 치셨잖아요. 야, 이년아.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저 그날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머리도 뜯기고 뺨도 맞고 팔이며 다리며 등이며 거의 몸의 모든 부위를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나이도 많으신 양반이 힘은 어찌나 센지 나중에 거의 전신에 멍으로 가득하더라니까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세요? 퇴근한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거기서 더 맞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대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실려갈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랬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사진을 다 찍고 진단서를 끊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남편도 이번에는 말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의 어머니가 이번 기회로 큰 코를 다쳐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저에게 사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의 안 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이 되어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하루 종일 경찰서에 있으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바로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조언을 제대로 받은 것 같더라고요. 소송을 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말이죠. 무조건 제가 이기는 싸움이었으니까요. 그간 내가 미안했다. 뭐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입으로 듣고 싶었어요. 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고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변호사를 한번 슬쩍 보고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어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런 게 다 폭력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네 말대로 나보다 못한 아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이번에 크게 깨달았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사람들이 다 내 욕만 하는 걸 보고 듣고 나도 조금 억울하긴 했는데 그래도 곰곰이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한 게 맞는 것 같더구나. 그즘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동서의 친정에서 시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와 어떻게 한가족으로 살 수 있겠냐며 너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 했다더군요. 동서한테 말이죠. 아마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소위 말로 똥줄이 타시기는 했을 겁니다.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조용히 정리하자. 뭐 이미 조용히는 아닌 것 같기는 하다만. 사실 이를 더 키울 수는 있었지만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남편을 위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해줬고 시어머니에게서 위자료와 보상금도 꽤 넉넉하게 받았어요. 변호사님의 말에 의하면 소송을 했어도 이것보다 더 받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복잡하게 안 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잘 마무리가 된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받은 돈으로 집을 새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지금은 둘이 함께 살고 있고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나타나신 분들이 직장을 알아봐 주셔서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고 있고요. 엄마에게 가장 미안한 것 같아요. 그래도 딸 하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색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제일 속상해하는 걸 아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또 저는 속상한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엄마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말이죠.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자기도 더 이상은 함께 못 살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혼을 당하게 생긴 거니까 말이죠. 그것도 이런 문제로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예 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사도 하고 전화번호도 바꿨다고 말이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나도 어머니한테 실망 많이 했어. 그리고 나도 어머니 얼굴 보는 거 너무 힘들기도 하고. 뭐 연을 영영 끊을 거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얼굴 뵙지 못할 것 같아. 나를 위해서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렇게 예뻐라 하던 동서 말입니다. 그 동서가 더 이상 어머님을 보러 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혼까지는 안 하게 된 모양이지만 그래도 거의 왕래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아마 그쪽 친정에서 난리를 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도련님도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가족 모두를 잃은 셈이 된 겁니다. 남편도 자식도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며느리한테도 말이죠. 그리고 소문이 날 대로 다 나버린지라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연락도 오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쯤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 상황을 이렇게 만든 제 탓을 하며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종류의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짓들에서 느꼈던 모멸감이나 수치감,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깔보는 듯한 무시, 그것들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속 깊이 사무칠 만큼 깊은 상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살려고요.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내 아들은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요즘은 그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무시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악으로 깡으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저는 한국에 살아야 하고 우리 아들도 이 땅에서 커야 하니까요. 어쩔 수 없죠 뭐. 이야기의 끝이 다소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 아닌 복수는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남을 무시하는 행동이 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사무치는 상처가 되는지 많은 분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실내 실외 온도차가 심해서 오는 감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 조심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로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면 이게 아주 크거든요. 아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다 저 같은 처지는 아니겠지만 여기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남편을 만날 때에는 모든 게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편히 만났는데 겪어보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쩜 그렇게 고지식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맨날 들볶아대고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이 중대사를 결정해버린 제 자신이 스스로 밉기도 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어디 도망가야 하나 고민했던 적도 무척 많았어요. 우리 아들은 어릴 적부터 자기 아버지가 곧잘 엄마를 함부로 막 대하는 걸 봐서 그런지 이런 말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어. 엄마를 맨날 괴롭히는 아빠가 미워.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결혼도 안 할 거야. 준이야. 물론 그럴 만도 했지만 실제로 아이 입에서 듣고 나니 너무 안 좋은 인식만 갖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자라면서 부정적인 부모상을 보고 자란다는 게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너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라고 다시 다독여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사 화만 내면서 윽박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기 일쑤였고 이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지치더군요. 결국 저는 당시에 결코 쉽게 내릴 수 없는 스스로도 놀랄 결정을 과감히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쳤고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준이는 내가 키울 거고. 뭐라고? 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혼자 살아? 너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 아님 남편을 우습게 보는 거야? 당연히 쉽게 허락해 줄 리 없이 그날마저도 저에게 심한 폭언을 해대며 물건을 던져대고 이윽고 손찌검까지 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 생각을 굳혔어요. 결국 그날 밤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시집 보는 딸이 별탈 없이 산다고 생각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서는 가슴을 치시더군요.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우리 은혜. 엄마, 괜찮아요. 나 이혼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인간 보란 듯이 잘 살게요. 겨우 엄마를 달래는 말로 어찌어찌 이혼으로 정리가 되긴 했으나 솔직히 저는 살 길이 막막했어요. 결국 너무 죄송스럽게도 부모님이 그 와중에 조금 돈을 보태주셔서 저와 아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주 작은 집을 하나 겨우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갔으나 이혼을 결심하기 이전과 만만치 않게 삶이 참 혹독하더군요. 이때가 오히려 더 혹독하게 느껴질 만큼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새로운 학교로 전학시킨 후 거기서 적응을 하는 사이에 저도 나름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동네 엄마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도 썼고요. 그런데 점점 아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을 피했더니 이혼 가정인 것을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참 속상했던 건 가뜩이나 이혼한 것도 서럽고 내 잘못으로 일이 된 것도 아닌데 같은 여자인 엄마들의 수군거림이 너무 심하더군요. 그 수군거림이 제 귀에까지 넘어온 날도 있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한테 아빠가 필요한데 이혼까지 하지 말고 참아보지 그랬어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요?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준이가 안 됐지 뭐. 준이 불쌍해서 어떡해? 괜찮아요. 준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둘이 사니까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기보단 현실이 그렇단 거예요, 현실이. 솔직히 준이 엄마야 괜찮다 치지만 준이 마음이 어디 괜찮겠어요? 자기만 이혼 가정애인데 준이가 미안해서 준이 엄마한테 말 안 한다 해도 아마 속으로 많이 골마 있을 거라고요. 듣다 보니 본인들 멋대로 우리 모자를 동정하는 것이 도를 넘더군요. 졸지에 학교 친구들에게 이혼한 가정이라는 것이 소문이 났고 작은 동네여서 그런지 유독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준이를 데리고 다녀야 했어요.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더 이상 보금자리를 옮길 만한 경제력이 없었어요. 뭐가 어찌 된다고 해도 거기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저는 더 이를 악물고 힘을 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허나 그전엔 시어머니가 아들을 봐주셔서 직장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혼하고 친정에서도 떨어져 나오니 정말 총체적 난국이더군요. 그래도 친정엄마한테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치열한 생존 현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적당한 것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나보면 아들에게 정말 미안한 게 많아요. 사실 동네 여자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제가 못 견뎌서 매번 가해지는 폭력과 폭언을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한 것이지 아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모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었고요. 그러니 일단은 묵인하려 했는데 하다 이런 말까지 돌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준이의 학교를 도와주러 학교에 간 날이었어요. 학교 앞에 서서 준이를 기다리다가 준이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손을 방방 흔들었는데 그걸 보더니 어떤 여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그 동네 여자와 크게 싸움이 붙어버리게 되었고요. 여자 혼자 아들 키우면 나중에 엄청 독살 맞은 시어머니가 되더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런 케이스야. 준이 엄마는 그렇게 안 되게 조심해. 괜히 아들한테 집착하지 말고. 그만 안 해요? 제가 어디 준이한테 집착하는 거 보신 적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 이상한 엄마네, 정말. 저봐, 성질도 더러워가지고. 뭐예요? 누가 보면 제가 이혼 유책 사유라도 있는 마냥 같은 여자끼리 어쩜 이렇게 가혹하게 손가락질을 해대는 걸까요? 참다 그날은 저도 폭발해 학교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격하게 싸우게 되었고 준이는 이런 절 창피해했어요. 준이를 달래려 했지만 준이는 도통 저랑 말을 안 하려 들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친구 엄마랑 소리치고 싸운 제 모습이 창피하다고요. 아무래도 그런 말을 들은 게 화가 나는데 아들까지 저러니 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애꿎은 아들을 붙잡고 화를 내고 말았어요. 준이야, 엄마가 화를 낼 만했으니까 화를 낸 거야. 그러니 그만 못하고 나와서 밥 먹어? 제가 소리를 치는 게 무서웠는지 아들이 그제서야 나와서 밥을 깨작깨작 먹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말들을 듣고 이런 오해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어요. 다만 그날 다짐했어요. 그냥 내 아들만 잘 키우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찍고 까불던 간에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 뒤 준이가 크면서 주변에서 준이에 대해 뭐라 하건 저에 대해서 뭐라 하건 여러 말들이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고 제 아들에게만 그저 최선을 다했어요. 준이야, 이거 이번 달 용돈이야. 문제집 사고 싶은 거 사고 책 사고 싶은 거 사. 엄마, 나 이 돈 받아도 돼요? 그럼 괜찮아. 이번 달 생활비 넉넉해. 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해. 아, 맞다. 준아, 너 거기 동네 수학학원 다니고 싶다 했지? 엄마가 다음 달부터 보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진짜? 나 거기 다닐 수 있어요? 엄마 최고. 고마워요, 엄마.
사실 아이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생활비도 빠듯했던 터라 준이 교육비가 늘 부족했거든요.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선 정말 아끼고 아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포기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사실 제 것을 포기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전 준이를 낳은 엄마이고 준이는 절 믿고 세상에 나온 제 아이였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집세 내고 교육비 대고 하면 늘 생활은 빠듯하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겐 항상 죄인이었어요. 허나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면 제 아들이 다가와 얼마나 저를 의젓하게 달래주었는지 몰라요. 준이야,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옷도 많이 못 사주고 학원도 많이 못 보내줘서 미안해. 엄마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엄마 덕분에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미안함 갖지 마요. 나한텐 엄마가 늘 최고의 엄마예요. 낯간지런 말이긴 했지만 우리 준이는 그런 말도 여자애들처럼 곧잘 잘하곤 했습니다. 그럴 땐 제가 괜히 쑥스러워 멋쩍은 미소를 짓다가 그냥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렇게 준이는 정말이지 제게 삶에 단 하나밖에 없는 빛을 내는 등대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도 고마운 아들, 너무도 자랑스런 내 아들이었죠. 가끔 동네 여자들이 괜한 시기심에 이상한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럴 땐 또 준이가 저 대신 맞서기도 했어요. 덕분에 화병이 그나마 줄어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몸도 좋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당했던 게 다 병으로 온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고 그 때문에 항암 치료로 고생도 해야 했어요. 허나 그럴 때마다 어린 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절 보살폈어요. 마치 제 엄마처럼 말입니다. 전 그런 준이 하나 보면서 정말 이악 물고 낳으려고 아등바등했죠. 엄마, 얼른 나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고 말하는 아들만 생각하면서요. 또 당시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하나 더 있다면 저는 당시 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이 자긍심이자 보람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역사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제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랬기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한몫했어요. 그렇게 준이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다 하고 전 다시 학교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중고등학교 때 학원비도 다 됐고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 무사히 아들을 잘 보냈어요. 그 정도면 여자 혼자서 정말 잘 키운 거 아닌가요? 대학 입학하던 날, 그리고 중소기업체에 합격하던 날까지 저는 속으로 아주 작게 읊조리면서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은혜야, 혼자 몸으로 아들 이만하면 정말 잘 키웠어. 잘했어. 하고요. 친정 부모님들도 잘했다고 해주시지만 저는 그동안 너무 스스로를 들볶으며 살아왔어요. 한 번쯤은 이렇게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싶었는데 드디어 꺼내게 되었고 그 순간 눈물이 마구 흐르더군요. 남편과 살던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용케도 아들을 이만큼 잘 키우고 이루었다고요. 이제는 아들이 의젓하게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고 힘든 엄마와 살면서 절약도 하고 재테크도 제법 해서 조그마한 집도 샀으니 장가만 가면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괜찮다 싶을 때쯤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쯤인데요. 아들은 이상할 정도로 여자를 안 데려오더군요. 나이가 꽤 되어가는데도 연애를 한다는 말도 없고 이러다가 좋은 때를 놓칠 것 같아서 슬슬 저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붙들고 조심스레 묻게 되었어요. 준아, 너도 적당한 때에 장가를 가야지 홍기 놓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엄마가 걱정이 좀 되는데 정말 여자친구 없니? 네, 엄마. 지금은 없어요. 갈 때 되면 가겠죠. 아직 인연이 안 나타나네요.
그럴 때마다 준이의 대답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걱정이 몰려와서 한동안 잠을 못 잤죠. 그래도 준이가 알아서 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하고선 넘겼어요. 허나 아들이 정말로 결혼을 안 하려 하는 이유를 알게 된 이후론 그때부턴 몇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은 아들이 술에 좀 취한 날이었어요. 갑자기 저희 집에서 자고 싶다 하며 절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술에 취해 제게 그러더군요. 사실 결혼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엄마, 이제야 말하는 것도 너무 늦었지만 사실 엄마도 어느 정도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아빠같이 살고 싶지 않아. 사실 그간 만난 여자들이 몇 명 있긴 한데 다 헤어졌어.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 자신이 없어. 아빠처럼 될까 봐 무서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그만 심장이 뚝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아들의 삶을 채워주려고 했지만 당연히 그게 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 문제만은 대학이나 취업 문제처럼 스르륵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아들의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달랐더라고요. 저는 너무 다급해져서 아들이 잠에서 깬 후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이 강경하게 의사를 내비치더라고요. 엄마도 알잖아. 나는 싫어. 그냥 이렇게 혼자 살 거야. 엄마도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때부턴 안절부절하여 잘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있어 자랑이던 아들인데 결혼조차 미리 포기해버리고 끊어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모두 제가 아들에게 안겨준 상처이고 엇보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따라 힘써서 살아와준 아들에게 그 이상의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 그렇게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고민거리를 안고 혼자 끙끙 앓게 되었어요. 주변 지인들은 다들 늦게라도 열차에 올라타듯 하나둘씩 자식들을 다 보내고 있는데 식장에 다녀올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거창한 소원인 건지 세상 일이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리 몇 년이 지나고 제법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가던 중 아들의 SNS 프로필 사진들이 조금 예전과 달라지더라고요. 늘 자기 얼굴 외엔 별다른 사진을 해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간 듯한 풍경과 장소 사진들이 나오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정말 돌연 충격적인 통보를 전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몇 초간 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뭐? 정말? 정말이야? 그간 걱정시켜서 미안해. 그래, 녀석아. 잘했다. 잘 생각했어. 그럼 당연히 장가 가야지. 얼른 데려와라. 얼른 엄마 좀 보여줘. 뭐 하는 아가씨야? 평생 순하게 살아오던 아들이 이 문제로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만 갑자기 장가를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뒤바뀐 건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마음을 정해준 게 어딘가 싶었어요. 정말 하늘에 대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결혼까지 결심했을 테니 나름 서로 간의 확신도 있을 테고 아들 성격에 어느 정도 앞일을 생각해두고 저에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자가 너무 궁금해 아들을 재촉해 약속을 잡아서 만남을 성사시키게 되었어요. 그간 한 번도 아들이 연애사 관련해서 말을 꺼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새삼스레 가슴도 두근두근 뛰어 몇 번이나 물을 마셨어요. 그러던 중 건너편에서 아들이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뒤에 얼핏 여자가 같이 따라오는 게 보였는데 갑작스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저에게 말했던 그 여자친구는 아니고
이 근처에서 회사 나이 많은 상사분을 잠깐 만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여지껏 마셨던 물이 역류할 뻔했어요. 엄마, 내가 말했던 그 여자친구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 응? 여자친구라고? 저는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인상착의나 이런 걸 말해준 적은 없었고 그냥 좋은 여자다,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다고 정도만 말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 눈앞에 있는 아들의 여자친구는 귀엽다는 수식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우리 아들보다 나이는 6, 7살은 많아 보였으며 덩치도 2배는 더 되었어요. 무슨 운동선수처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운동해요? 네? 제 말에 여자애와 아들이 함께 당황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화장품 매장이요? 네. 근데 일할 때 빼고는 수수하게 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다 했지만 그 여자엔 화장기 하나도 없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여자가 반드시 예뻐야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너무 꾸미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이겠더군요. 그래요. 이름이... 네, 어머님. 제 이름을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네요. 김소연이라 합니다. 그때부턴 심지어 외모와는 다른 어여쁜 이름조차 거슬렸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제발 누구라도 데려와서 결혼 이야기만 해준다면 바랄 게 없었는데 눈앞에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온 상황을 보니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지만 키도 엄청 작은 데다가 전혀 여자다운 느낌도 없고 인상도 어둡고 덩치도 엄청 크고 도통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더라고요. 겨우 떠듬떠듬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숨이 차오르면서 안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 와중에 그 여자엔 눈치가 없는 건지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준희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준희 씨가 어머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요? 네, 어머님. 어머님, 이거 스테이크 좀 드셔보세요. 제가 잘라놨어요. 나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정말요? 그럼 괜히 여기로 잡았네요. 다른 데 갈걸. 다음엔 어머님 취향에 좀 더 맞는 곳으로 모실게요. 그 여자엔 누가 봐도 굉장히 싹싹한 성격이었어요. 혼자 주저리 말도 잘하고 잘 웃고 옆에서 아들은 그 여자를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듯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원래 같았다면 이런 성격의 며느리 굉장히 반겼겠지만 외모가 저러니 그것도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속으론 이런 생각뿐이어서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키웠는데 장가를 보내도 이런 탐탁지 않은 여자에게 보내야 하나. 허나 아들은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좋다고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엄마, 이쪽 집에는 먼저 인사를 드렸어. 나를 궁금해하셔서. 인사를 드렸다고? 벌써? 벌써는 무슨? 결혼 앞두고 있으니 인사드려야지. 안 그래도 마음에 탐탁지 않아서 답답해 죽겠는데 저쪽 집에서는 누군지 궁금해한다며 그렇게 냉큼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왔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을 보낼 준비도 생각도 없는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더 못 참고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경우 없는지 알았지만 자식 일이 되니까 도통 자제가 안 되더라고요. 준아, 미안한데 결혼 좀 더 생각해봐라. 엄마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미안해요, 아가씨. 난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 어머님. 제 말에 여자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죠.
전 그대로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갔고 아들은 절 붙잡으러 뛰어왔어요. 엄마, 왜 그래? 아니, 이대로 일어나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준아, 미안한데 엄만 저 여자의 마음에 안 든다. 뭐가요? 외모가 저게 뭐니? 제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표정은 굳어버렸고 순간 저에 대해 실망하는 듯한 눈빛도 느껴졌어요. 허나 전 그대로 아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결혼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저 역시 결혼에 한 번 실패를 해봤기에 이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처절히 느끼고 있었어요. 좀 더 평범한 상대를 만나면 안 되었던 것인가요? 예비 며느리감을 만나서 말도 좀 나눠보고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결혼식장 상담도 하고 서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해볼 제 바람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어렸던 날 그렇게 동네 여자들과 옥신각신하며 싸우댔던 일들이 왜 떠오르는 건지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준이 엄마 그렇게 홀어머니로 늙으면 나중에 아주 독살맞게 따져대는 시어머니 될 수 있어. 그렇게 저를 화나게 하고 저주하는 듯 들렸던 그 말이 지금과 혹시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아주 불쾌한 느낌이 훅 들어왔어요. 저는 결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으리라고 그날 얼마나 이를 악물고 다짐했는지 몰라요. 동네 여자들의 말에 코웃음 치면서 니네가 그렇게 실컷 나를 깔아뭉개봤자 나는 절대 그리 살지 않겠다고 강하게 속을 다졌는데요. 그런데 세상 일은 참 왜 이렇게 알 수 없이 흘러가는 걸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서글프더라고요. 독살맞은 시어머니라니. 저도 나름 엄청 고생하면서 아들을 키워왔어요.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다는 걸까요? 내 자식을 내 둥지에서 떠나보내면서 부모가 그런 바램 하나 가지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 이후 아들은 몇 번이나 저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그러나 그냥 한 귀로 쓱 흐르는 것이 전혀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엄마, 나는 그 사람이어야 해. 다시 몇 번만 더 만나줘. 엄마가 처음 만나서 그래. 여러모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건 모르겠고 엄마는 반대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직업도 듣자니 무슨 화장품 매장 직원이라던데 너랑 수준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지 않니? 그렇다고 어디 외모가 빼어나게 이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그렇다고 출중하니? 학벌도 그렇고. 여러모로 너랑은 안 어울리는 애야. 너 정도면 훨씬 충분히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지금에야 마음이 앞서니 그런 조건들이 안 보이겠지만 결혼 생활 오래 유지하려면 조건도 중요해. 차라리 조건 맞는 여자 엄마가 알아봐 줄게. 엄마가 알아봐 준 사람이랑 선을 봐.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정말 그런 말밖에 못해요? 아들은 그날 제게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한참 씩씩거리다가 집을 나가더니 급기야 어느 날 들어와선 저에겐 무거운 표정으로 선전포고를 하더군요. 아들의 선전포고에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덜컹했어요. 엄마, 나 그 여자 아니면 평생 장가 안 갈 거예요. 아들 혼자 늙기를 바라는 거면 난 모르겠고 꼭 결혼하는 거 봐야겠다면 이제 더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는데 이 말에는 약간 찔리더군요. 그냥 일단 만나는 봐요. 말이라도 해보라고. 엄마는 그렇게 할머니가 엄마 괴롭힌다고 미워했으면서 엄마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걸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그리 못 믿어온 사람이에요? 준아, 그게 아니고. 엄마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할머니랑 똑같잖아요. 아들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아들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생각이 언뜻 났어요. 저보고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아니라며 그렇게 저를 무시해대던 시어머니. 정말 호똑하게 무엇 하나 가리지 않고 일을 시켜대고 밤낮으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은연중에 저 역시 예비 며느리를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거부하고 있는 건 똑같았으니까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나니 죄책감도 밀려왔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곧 죽어도 결혼시키긴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서자 그 여자애도 알았나 봐요. 어느 날부터 제게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어머님, 준희 씨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잠깐이면 되어요. 뭔가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꼴보기가 싫었죠. 준아, 이 여자애 계속 나한테 연락 오는데 연락 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아들에게 성질내듯 말을 해버렸고 아들은 저를 원망스레 쳐다보았죠. 저는 점점 아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엄마, 한 번만 만나줘요. 이번에도 엄마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솔직히 조금 솔깃했어요. 정말이니? 정말 생각해 볼 거야? 네. 지금까진 결혼 안 시켜주면 인연이라도 끊을 듯 굴었던 아들이었는데 한 발 물러선다고 하니 드디어 이제야 부모 말을 듣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알았다 하곤 서둘러 약속을 잡았죠. 어떻게든 그 여자를 아들에게서 떼어낼 심산이었어요. 못된 시어머니건 뭐건 나쁜 역할을 자처하면서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전 아들에게 조건을 걸게 되었어요. 대신 나랑 그 여자애만 만나마. 넌 오지 말고. 단둘이 만나겠다고요? 그렇게 해주렴. 아들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조건에 응했어요. 그리고 저도 비로소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여자애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자애는 여전히 웃는 상이었어요. 허나 아무리 다시 봐도 참 인물이 없고 호감을 주는 인상은 아니었죠. 어쨌든 아들에게 체면도 있고 하니 그냥 자리를 지켜야 했고 저도 어렵게 입을 뗐어요. 지난번엔 그냥 가서 미안했어요. 준이가 한 번 더 보라고 하더군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직도 내 생각은 그래요. 오늘 준이 빼고 만나자고 한 것도 내 생각 다 솔직히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난 아가씨가 준이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직업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아가씨 입장에선 내 말이 상처이겠지만 엄마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나중에 아가씨도 나중에 자식 낳고 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독하게 말하긴 했지만 평생 그렇게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놓고서 저런 말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여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왠지 눈은 마주보고 싶지 않아서 자꾸 딴 곳을 보면서 말했는데 생각보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꽤 덤덤하고 무던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더군요. 그리고 반대로 전 얼른 그 죄책감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오려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님, 잠시만요. 하며 절 붙잡더군요. 일단은 본인도 쉽게 나온 자리는 아닐 텐데 절 붙잡더니 그제야 말을 꺼냈어요. 저기, 어머니 이해해요. 아무래도 제가 준희 씨에 비해 나이도 많고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저 준희 씨를 만나면서 준희 씨를 사람 대 사람으로 겪어봤는데 어머니께서 이 사람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더라고요. 강단 있고 성실하고 이 또래에 이렇게 성장한 남자는 참 보기 힘들어요. 평소에 준희 씨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어머니를 참 존경한다면서요. 그래서 준희 씨를 좋아하면 할수록 어머니도 궁금했어요. 제 입장을 알아주기는 하니 그건 그것대로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제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터였기에 그저 씁쓸할 뿐이었어요. 마치 고문을 받는 것 같이 불편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이어서 말을 하는데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전보다는 좀 귀에 담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듣다 보니 굳이 걸을 것이 없는 말이길래
어느새 그냥 멀뚱멀뚱 듣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무척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결혼이 무척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고 있고요. 아직 어머님 귀에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시겠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준희 씨와 결혼하면 정말 잘 살아볼 생각이에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결혼 결정을 했다지만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꾸 귀에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름 앞으로 어떻게 살 거며 홀로 있는 양가 엄마들로부터 해서 자녀를 낳고 어떤 식으로 키울 건지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계획을 착착 세워서 말을 하기에 왠지 조금은 홀린 듯 듣게 되었어요. 들으면서 점점 얼굴을 보니 확실히 말에 힘이 느껴지긴 하더군요. 외모와 달리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끄는 부분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들도 이런 부분을 좋아한 건가 싶더라고요. 묘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적어도 그 전주에 봤을 때보다는 조금 호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전 다시 오늘 나온 목적을 생각하며 다시 벽을 세웠어요. 아가씨, 근데 미안한데 아가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한텐 아가씨 조건만 보여요.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 그 여자애도 다시 표정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천천히 조심스레 입술을 떼더라고요. 어머니,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쉬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어머니와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가방에서 웬 사진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두더군요. 사진은 마치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 마냥 낡은 흑백 배경이었고 옷을 보니 일제시대쯤으로 짐작될 만한 시기였어요. 혹시 일제시대예요? 네, 맞아요. 갑자기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죠? 저희 증조할아버지시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준희 씨랑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쪽이 독립운동을 한 집안의 자제라고 하시고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저 껌뻑껌뻑거리기만 하면서 멍하니 사진만 응시할 뿐이었어요. 말 그대로 저희 집안이 그랬고 어릴 적부터 들어오고 배운 게 있어서 저도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길로 가게 된 것이긴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하는 말에 아주 단단히 묶여 있었던 제 마음이 완전히 힘을 잃고 풀려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저 어머님 뵐날을 얼마나 두근두근하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도 나름 소소하게 역사 관련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랑 흑심을 갖고 잘 보이고 싶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배우고 엿듣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만남을 기다린 거였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독립유공자 집안으로 명패도 있고 나름 우리 집과의 아주 뚜렷한 연결점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어쩌면 주변에서 한두 명은 볼 법하고 어느 지역에는 또 많이 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제가 자라올 때나 아들을 키울 때 역시 흔히 본 풍경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갑기도 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했던 인상과 달리 참 똑부러지고 앞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들이 괜찮아 보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찌 보면 참 우습지만 그날 결혼 이야기를 넘어 각각 독립운동 집안끼리에 관련된 화제들을 이어가다 보니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우리 집까지 와서 한참을 이야기하게 되었지 뭡니까. 그리고 전 아들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비 며느린 괜찮다며 웃어주더라고요. 후엔 기다리고 있을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아들의 목소린 역시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제 반응을 기대하고
또 걱정하고 있었을 거였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이 좁았구나. 결혼 허락하마. 정말요? 정말요? 너한테도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이 계속해서 되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말하고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의 밝게 웃는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마음도 한편으론 무척으로 가벼워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처음에 그렇게 야멸차게 외면했던 것이 민망해서 저야말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예비 며느리가 아닌 진짜 며느리로서 우리 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 이래저래 계획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결혼 이후 삶에 대해 아주 차분하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또 며느리는 여지없이 매번 저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친구같이 함께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절 만나러 올 때면 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가득 사가지고 오곤 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화과자인데 아주 맛있어요. 아이고, 이 비싼 걸. 고맙구나. 너도 한번 먹어보렴. 사실 저라면 옛날 생각을 하면 저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미운 감정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마음 넓은 우리 며느린 부족했던 제 모습을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참, 아직도 이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것과 진상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한 끗 차이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남 이야기라고 쉽게 할 말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갈수록 호감형인 좋은 며느리를 몰라봤던 큰일을 겪을 뻔했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반적인 고부관계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상처를 주고 받았겠구나 싶어요. 이 나이가 되어도 사람을 겪고 알아보고 하는 것에는 여전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들 부부는 늦게 결혼했지만 얼마 전에 임신도 했고 가끔씩 얼굴을 보며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저는 힘든 인생을 보냈지만 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복덩이 같은 며느리 얻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엔 아무래도 제 또래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해왔건 간에 너무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자녀에게 좋은 가정을 물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또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이나 보내야 할 자식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에게 제 나름의 소소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며느리 미안하고 사랑한다.